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나는 퇴사하고도 월 100만 원 더 모은다. 전업맘 1년 만에 연 1,500만 원 더 저축한 자산 관리의 기술. 열심히 일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민선 에코마마 지음 길벗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민선 에코마마. LG전자 경영관리실에서 11년간 근무하며 재정관리 업무를 하다가 아이 문제로 퇴사 준비도 못한 채 계획도 없이 전업맘이 되었다. 퇴사로 벌이가 줄어드는 위기감이 부랴부랴 돈 공부를 시작했고 그제야 집안 재정이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회사 재정만 칼같이 관리했지 집안 재정은 엉망이었다. 그간 회사에서 쌓은 노하우를 가정 재정 관리에 적용하기로 결심. 셀프 자산 관리 툴을 만들어 돈 관리를 시작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되어 수입은 확 줄었지만 퇴사 전보다 퇴사하고 나서 월 100만 원 더 저축액이 늘었고 경제 공부를 하며 투자와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했더니 무려 1년에 1,500만 원씩 더 모으게 되었다. 야근 특근을 밥 먹듯이 하던 회사에서 벗어나 아이와 보내는 시간도 늘었는데 경제적으로는 더 여유 있어진 것이다. 돈에 관심이 없어 일은 일대로 하고 정작 돈은 제대로 모으지 못했던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며 월 100만 원 더 모으는 돈 관리법을 코칭하고 있으며 KBS 등 방송에 출연해 절약 노하우를 나눈 바 있다. 현재는 육아와 일의 밸런스를 맞추며 다양한 도전을 하고 디지털 노마드로서 사이드자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차례, 프롤로그, 돈, 사실은 맞벌이 때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들. 파트 1, 어느 날 준비 없이 전업맘이 되었다. 파트 2, 재정 관리의 첫걸음, 있는 돈 붙잡기. 파트 3, 부자로 가는 첫걸음, 새는 돈 막기. 파트 4, 경제적 자유의 첫걸음, 내 가치 끌어올려 추가 수입 만들기.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돈, 사실은 맞벌이 때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들. 대기업 경영관리실과 경영기업 부서에서 11년 근무하며 거의 매일 매출, 영업이익, 지출 등 조 단위의 돈을 관리하며 보고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다더니 그때 나는 돈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회사에서 관리하던 돈은 나에게 단순히 모니터 속 숫자, 해야 할 일일 뿐이었다. 상사 눈치 보며 업무에 치이고 퇴근하면 집으로 출근이었다. 워킹맘으로 먹고 살기 바빠 우리 집 재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저 관리비, 카드값이 밀리지 않고 제때 빠져나가는지 체크하는 것,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퇴사라는 레드카드가 앞에 놓였다. 정리하고 준비할 새도 없이 커리어라는 경기에서 퇴장하게 된 것이다. 사춘기 때도 방황하지 않았던 내가 30대 끝자락에서 사춘기를 만났다. 이 길이 맞는지, 이 길 끝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눈을 뜨든 감든 큰 차이가 없이 안개가 자욱하고 흐릿한 길 같았다. 하지만 그런 길에 놓여 있어도 포기를 생각한 적은 없었다. 흐릿하지만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며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스스로를 실험해 보았다. 누가 뒤에서 쫓아오느냐고 물을 정도로 전진하려고 노력했다. 아니, 발버둥을 쳤다. 계속 걸어가다 보면 뜻밖의 순간 무엇인가에 발이 걸린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발이 걸렸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다.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찰스 캐터링의 명언은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았다. 그런데 퇴사 후 1년,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 내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새롭게 재구성해 보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해외에서 경험한 것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하나씩 회상해 보았다. 나는 매일같이 숫자를 들여다보고 그걸 엑셀로 관리해왔다.
숫자를 좋아했고 또 10년 넘게 한 일이니 잘하기도 했다. 엑셀과 숫자, 이 두 가지로 뭘 할 수 있을까? 돈 관리를 시스템화하면 돈이 불어난다. 퇴사 후 외벌이가 되어 제일 불안했던 게 돈이었다. 그래서 우리 집 자산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돈 관리를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돈 관리가 주어진 업무라 매달 의무적으로 돈을 정리했다. 그런데 우리 집 경제 관리는 내가 안 하면 그만이었다.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에서는 인생이라는 장기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뿐이다 라고 했다. 꾸준히 장기적으로 돈 관리하려면 내게도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래서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자동으로 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나름의 돈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나아가 블로그에 매달 가계부와 자산 현황을 정리해서 올리고 남편에게도 매달 우리 집 자산 현황을 브리핑했다. 나 스스로 블로그 이웃과 남편과 약속을 함으로써 돈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남편이 봐도 우리 집 모든 돈이 투명하게 보이니 더 궁금해하는 것도 없었다. 매달 돈이 철저히 관리되고 불어나는 걸 숫자로 보게 되니 남편도 저절로 절약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렇게 1년간을 정리해보니 퇴사 전 맞벌이하며 1년간 모은 돈보다 퇴사하고 외벌이로 1년간 모은 돈이 연 1,500만 원 더 많았다. 퇴사하지 않고 과거처럼 그대로 살았다면 아마 일은 일대로 하고 자산은 더 적었을지 모른다. 상상만 해도 눈물 날 일이다. 물론 퇴사 전에 돈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아이 돌봄이 잘 이루어져 퇴사할 필요 없이 맞벌인 상태로 돈 관리가 철저히 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돈이 불어나는데 훨씬 가속도가 붙었을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생각보다 재정이 최악으로 치닫진 않았다. 이 책은 퇴사를 권하는 책이 아니다. 퇴사 전에 나처럼 살고 있는 분들, 돈 버느라 바빠서 정작 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 아낀다고 아끼는데 늘 텅장인 분들, 가계부 쓰는 게 어렵거나 가계부를 써도 지출이 줄지 않는 분들을 위한 책이다. 우리 집 모든 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예산을 짜고 그에 맞춰 가계부 쓰는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를 위해 원페이지 가계자산표와 지출 분석, 예산표, 가계부 툴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돈 공부가 인생 공부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던 건 아니지만 정작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아이러니하다. 손에 쥔 돈에 관심이 없어서 그간은 부자가 되지 못했나 보다. 그런데 돈 관리를 잘해보려고 돈 관련 책을 읽고 파고들수록 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돈 이상의 더 큰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꼭 값비싼 명품이 있어야 행복한가? 돈보다 더 큰 가치가 눈에 들어왔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족, 건강, 행복, 자연 등에 더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출이 줄게 되었다. 돈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그동안 왜 드러나는 것에 신경을 쓰고 돈을 썼는지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의 내면도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젊은 시절에 나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것이 나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면을 갈고 닦기보다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내면이 단단하면 외모 꾸미기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빛이 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회사의 동료들은 지금의 나를 보며 많이 변했다고, 너무 수수해졌다고 입을 한데 모아 말한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 내 모습이 더 좋기 때문이다. 돈 관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며 블로그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상세히 오픈하며 간절하게 상담글을 남기는 분들이 많았다. 결혼 준비하는 예비 신부인데 앞으로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하냐고 묻는 고민부터, 가계부를 써보려고 하는데 막막해하는 분, 3인 가족 가장인데 아기가 태어나 지출이 확 늘었다는 분, 4인 가족 월급은 그대로인데
교육비 지출이 늘어 힘들어하는 분 등등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책의 돈 관리가 어렵고 막막한 분들을 위해 핵심을 정리했다. 단계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했다. 나아가 돈 관리 툴을 다운받고 활용법을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책 한 권을 통해 돈 관리를 시작해서 더 이상 내 돈이 어디로 들고 나는지 모르고 헤매지 않길 바란다. 월 100만 원 더 모으는 습관을 갖기로 한 건 단순히 월 100만 원을 더 모으는 것보다 큰 의미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 돈 관리가 내 삶을 내 손으로 통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소비를 조정하며 내 욕망과도 마주할 수 있다. 물론 더 저축한 돈을 종잣돈 삼아 투자를 시작해 볼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돈 100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었으면 한다. 이 책이 작은 부자가 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책 쓰는 아내를 위해 집안일을 대신해준 남편, 그리고 퇴사가 커리어의 레드카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히든카드임을 알게 해준 아들에게 감사한다. 파트 1. 어느 날 준비 없이 전원맘이 되었다. 나도 한때는 일 좀 하던 커리어우먼. 저기 엄마 회사다. 맞지? 전자제품 전문점을 지나던 아이가 갑자기 손을 뻗어 간판을 가리키며 물었다. 한때 내 청춘과 열정을 불태웠던 내가 다녔던 회사의 로고였다. 맞아, 엄마 회사. 근데 지금은 아니야. 밀려오는 씁쓸함과 함께 입사하기까지의 과정과 회사에서 버티기 위해 아등바등했던 기억이 스쳤다. 남들과는 달리 빡세게 경력을 쌓아 입사한 대기업. 그것도 꿈에 그리던 본사였다. 본사에 대한 로망과 설렘을 잔뜩 품고 출근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내 삶에서 워라벨이라는 용어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일과 일의 연속이었다.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 새벽 2시에 퇴근하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주말엔 약속을 잡아도 취소하는 날이 더 많았다. 심지어 명절에는 미혼인 친구들은 해외여행이다, 호캉스다, 즐거운 연휴를 보내는데 나는 출근하는 지하철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다. 스트레스가 쌓일 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잠깐 짬을 내 쇼핑을 했다.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아울렛에 가는 게 그나마 낙이었다. 깊이 고민하지도 않았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뭘 살지 너무 고민이 되던 날은 같은 디자인의 옷을 색깔별로 사기도 했다. 그 덕에 옷이 넘쳐나 옷장이 2번이나 무너질 정도였다. 잦은 야근과 특근으로 돈 쓸 시간은 없었는데 막상 통장 잔고는 늘 텅 비어 별 볼 일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몸에 울긋불긋한 반점이 생겨 간지럽더니 얼굴까지 번졌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토피가 의심됐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상담 결과 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성인도 아토피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사춘기 때 여드름 하나 안 났던 피부였는데 30대가 되어 성인 아토피라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눈물이 핑 돌았다. 성인 아토피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계속되는 야근과 특근으로 아토피는 점점 더 번져갔다. 그래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었다. 산 넘고 물 건너 드디어 대기업 사원증을 목에 걸다. 대학 시절 많은 이들이 그렇듯 나도 커리어 우먼을 꿈꿨다. 드라마에서 하이힐을 신은 멋진 커리어 우먼의 사원증을 목에 걸고 화려한 빌딩으로 들어가 프리젠테이션 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찌나 멋있던지. 그렇게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커리어 우먼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현실 자각. 명문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알아주는 자격증이나 특출난 경력도 없어 대기업에는 원서를 내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다 정부기관에서 해외로 보낼 요원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평소 영어는 좋아했던 터라 이력서에 경력 한 줄이라도 넣자는 생각으로 곧바로 도전했는데 운 좋게 보스턴의 한 회사의 인턴십에 합격했다. 그리고 그 인턴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해외 취업에 도전했다.
취업 비자 취득이 어려운 미국은 제쳐두고 여자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찾다 싱가포르가 떠올랐다. 곧바로 싱가포르 취업 프로젝트를 실행했고 스펙 없고 명문대도 아닌 내가 도전한 프로젝트란 사실 단순 무식 그 자체였다. 싱가포르 한인 사이트에 들어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뽑아주세요. 라는 글을 남기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평소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게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했던 터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앞뒤 안 재고 들이밀었는데 정말 취업해보니 열렸다. LG 싱가포르 법인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합격한 것이다. 꿈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았다. 그러나 정부 지원으로 동료들과 함께 갔던 미국과 달리 싱가포르에선 정말 멘팅에 해당이었다. 살집을 계약하는 일부터 관공서와 은행일 하나하나까지 혼자 헤쳐나가야 했다. 싱가포르 법인에서는 경영기획팀에서 근무했다. 법인 매출과 영업이익, 경비 등을 담당했는데 현지인들과 마주치는 일이 꽤 많았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곤 했다. 타지에서 외국인들과 일하는 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문화적 차이며 어려운 점이 정말 많다. 게다가 싱가포르식 영어는 들어도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다. 한 달, 두 달 지날수록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졌다. 다행히 기회가 닿아 아시아 전체를 총괄하는 본부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한국 LG 본사로 입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공채로 들어가려면 날고기는 인재들도 겨우 입사할까 말까 할 정도의 문턱이 높은데 나는 해외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국 본사에 쉽게 입사했으니 행운 같았다. 쉬운 회사 생활을 기대했던 건 전혀 아니다. 회사 생활은 녹록지 않았지만 나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회사가 참 좋았다. 게다가 해외에서 고생하며 경력을 하나하나 쌓아 여기까지 온 것이라 이 자리에 더 애착이 갈 수밖에 없었다. 얼굴과 온몸에 난 성인 아토피, 잦은 야근과 특근, 그리고 불합리한 대우에도 퇴사하지 않고 애지중지 쌓아올린 공동탑을 잘 지켜내고 싶었다. 이제 드라마 속 여주인공처럼 멋진 커리어 우먼만 되면 됐다. 워킹맘으로 산다는 것. 어느 날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다. 대뜸 소개팅을 제안하며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 잘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어차피 나 역시 연애할 시간도 없었다. 그래? 그럼 그냥 한번 만나나 보지 뭐. 그렇게 별 기대 없이 나갔는데 웬걸? 키도 크고 듬직해 보이는 데다 말도 잘 통했다. 바로 다음날 우리는 다시 만났다. 두 번째 만난 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고 세 번째 데이트 때 반지를 맞췄다. 그게 약혼 반지가 되어 처음 만난 지 12일 만에 상견례를 했다. 주위 사람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지만 다들 믿지 않았다. 지난주만 해도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한 데다 연애할 시간은 어딨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나도 어리둥절한데 지인들이 당황해하는 건 당연하다.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이 있는 해외로 나갈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남편이 한국에 취업이 되면서 시댁에 눌러앉게 되었다. 동시에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었다. 아기가 생긴 것이다. 둘 다 나이도 꽉 찬 데다 난임과 불임이 많아 양가에서 내심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겨 시댁에 살면서도 사랑을 듬뿍 받았다. 갑자기 시작된 새로운 삶이 좋기도 했지만 인생이 거대한 흐름에 일순 내맡겨진 것 같았다. 우아한 워킹맘은 어디에도 없다. 육아휴직 중에는 엄마로서의 삶에 최대한 집중했다. 복직하면 다시 커리어 우먼이 되어야 하니 그 시간만큼은 아이를 위해 내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우유만 먹던 아이가 이유식을 오물오물 씹는 모습에 뿌듯해하고 아빠 엄마를 말하는 모습에 신기해하다 보니 휴직기간 1년이 금방 지나갔다. 워킹맘의 처참한 삶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직장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노닥거릴 수 있겠다 생각에 복직하는 날이 기다려졌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직.
회사에서 한강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수다 떠는 시간만큼은 힐링 그 자체였다. 그러다 내 살림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화를 불렀다. 복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분가를 하면서 우아한 워킹맘의 삶은 와장창 무너졌다. 멀리 떠날 자신은 없어 시댁 근처로 집을 구했지만 함께 살 때와 따로 살 때 내 삶은 극과 극이었다. 분가해 보니 시댁에서 내가 얼마나 편히 지냈는지 깨달았다. 남편은 직업 특성상 해외에 나가 있는 일이 많아 집을 자주 비웠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과 육아는 오롯이 내 몫이었다. 시댁 근처에 있으려니 출퇴근 시간만 합쳐도 꼬박 4시간. 출퇴근만으로도 이미 지쳤지만 나는 절대 지쳐선 안 됐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 씻기고 책을 읽어주며 재우기까지. 집에 오면 또 다른 업무가 시작되었다. 그러다 집 꼬락서니를 보면 슬슬 화가 치밀어 올랐다. 쌓여있는 설거지 더미, 빨래 더미로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그런 집 상태를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였다. 10년차 직장인으로 사회생활은 능숙했지만 엄마로서는 이제 막 시작한 새내기라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고 엄마라는 그 이름 자체가 버거웠다. 요리, 청소, 빨래는 물론 아이 교육에도 신경 써야 했다. 어린이집 준비물, 아이 물건 주문 등 자질구레한 일들도 너무 많았다. 싱글 때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는데 워킹맘이 되어 이 모든 일을 감당하다 보니 세상의 모든 엄마가 정말 위대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살다 보면 슈퍼우먼이 될 것 같았다.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버틴 거지 점점 지치기 시작했다. 워킹맘 3년차가 되니 생활이 마치 100m 달리기를 쉼없이 하는 기분이었다. 아침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아직 꿈속에서 헤매는 아이를 흔들어 깨워 씻기는 둥 마는 둥 먹이는 둥 마는 둥 하다 출근하면 책상에 앉자마자 퇴근이 간절해졌다. 퇴근하면 또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와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다 같이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다. 주말엔 주중에 엉망진창이 된 집을 대충 수습하다 보면 금세 월요일이 됐다. 전력을 다해 달려와 분명히 쉴 때가 된 것 같은데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달려야 했다. 늘 숨이 턱까지 차는 느낌이었다. 엄마는 회사가 그렇게 좋아? 나보다 더? 회사는 먼데 출근 시간은 또 일러 어린이집 등원 시간과 맞지 않았다. 그 탓에 매일 아침 친정엄마가 아이를 등원시키러 우리 집으로 출근하셨다. 띵동. 아침에 초인종 소리가 나면 아이는 귀신같이 내 뒤에 숨었다. 엄마와 떨어질 시간이라는 걸 감지해서다. 외할머니가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할머니 가, 할머니 싫어 라며 격하게 반응했다. 온몸으로 저항하는 아이를 모질게 떼어놓고 출근하는데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린이집 앞인데 아이가 들어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라고. 친정 엄마도 여기저기 몸이 안 좋으셔서 아이를 맡기기 어려운 상황인데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 남편이 출근하지 않는 평일에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했다. 아빠가 있는데도 아이는 내 다리를 붙잡고 회사에 가지 말라며 그 큰 눈망울에서 닭독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침마다 심파극이 따로 없었다. 출근 시간에 늦을까봐 아이를 남편에게 던지듯 떼어놓고 현관문을 닫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나도 눈물을 뚝뚝 흘렸다. 매일 아침마다 가슴에 납덩이를 하나씩 얹은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해야 했다. 죄책감이 들어 어린이집에 전화해보면 정작 어린이집에 들어가서는 잘 논다고 했다. 회사 선배와 육아 전문가들은 그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조언했다. 아픈 마음을 다잡고 출근을 했다. 정말 몇 개월이 지나자 출근길 전쟁은 잦아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는 회사가 그렇게 좋아? 나보다 더? 울며 회사에 가지 말라고 붙잡는데도 기어코 자기를 떼어놓고 가니 회사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나 보다. 찡 가슴이 저렸다. 나는 분명히 아이가 더 좋은데 왜 회사에 다니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때 문득 내 삶을 되돌아봤다. 회사에 다닌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업무가 딱히 보람있지도 않았다.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나는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을 정도의 인재도 아니었다. 죽어라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통장 잔고도 두둑하지 않았다. 내가 일하니까 좋은 가방 하나 정도는 들어야지. 내가 이 정도 버는데 아이 비싼 옷 하나 못 사주나? 라는 생각이 수시로 불쑥불쑥 올라왔다. 이런 소비들이 과소비인 줄도 모르고 과소비를 일삼았다. 통장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건 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러면 나는 왜 회사에 다니고 있을까? 입사를 간절히 꿈꿨던 회사이기도 했지만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월급 때문이었다.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이직했을 테니 말이다. 내가 회사에 다니는 이유는 단지 돈 때문이었던 것이다.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겠다는 다짐은 어디 가고 회사에서는 평가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전전긍긍. 집에 와서는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 혹여나 잘못될까 안절부절.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늘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아이에겐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육아휴직 중에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볼 때는 그 순간들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다시 오지 못할 소중한 시간을 아이와 함께하지 못한 것에 마음이 아팠다. 주중에는 시간이 없어 아이를 재우기 바빴고 주말에는 겨우 놀아주는데 아이가 부쩍 큰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속상해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퇴사를 결심하기에는 뚜렷한 이유도 퇴사 이후의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힘들고 지쳐도 꾸역꾸역 회사에 나갔다. 퇴사할 타이밍은 너무 자주 온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어린이집 번호가 찍힌 걸 보니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업무 시간에 어린이집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무언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아 불안하고 달갑지 않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상담할 게 있다며 요즘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고 물으셨다. 아이가 자꾸 선생님 집에 장난감 많아요? 선생님 집에 가서 같이 자면 안 돼요? 라고 묻는다는 것이다. 별일 없다고 대답하니 선생님은 아이에게 조금만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이미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추운 날씨에 꽁꽁 언 사람처럼 회사 복도에 붙박혀 움직이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엄마의 사랑이 부족했던 걸까? 나름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의 전화 한 통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외벌이로 살아도 괜찮을까? 퇴사를 결심하지 못했던 이유는 많다. 우선 그만두기에는 회사가 아까웠다. 퇴사하면 다시 이 정도로 큰 회사에 입사하는 건 힘들게 뻔했다. 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조금 크면 이 생활이 나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뭐니 해도 퇴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다. 남편 월급만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소비 패턴을 바꿀 수 있을까? 씀씀이를 줄이는 게 가능할까? 고정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감당이 될까? 남편 정년퇴직이 얼마 남았더라? 그때 아이는 몇 살이지?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 사직서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으로 다시 들어갔다. 사실 퇴사해도 재테크로 돈을 잘 굴릴 자신도 부동산을 잘 알아서 복부인이 될 자신도 없었다. 그래서 커리어우먼도 좋은 엄마도 되지 못한 채 버거하면서도 끝까지 사직서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감정은 사치라고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내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조차 없었거니와 안다 한들 감정을 해소할 방법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감정들을 꾸역꾸역 마음 저 한구석에 처박아 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그동안 켜켜이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폭발하고 만 것이다. 하원 후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 씻기는데 아이가 자꾸 물장난을 하고 싶어 했다. 이미 녹초가 될 대로 된 나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다 내 감정에 못 이겨 빨리 씻어야 한다고 했지 라고 큰 소리를 치며 양치컵을 욕조에 내던졌다.
플라스틱 조각들이 여기저기로 튀었다.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다. 아이는 놀라서 나에게 안기는데 감정이 가라앉지 않아 아이를 밀쳐냈다. 누가 봤으면 정신 나간 여자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씩씩거리고 있는 사이 아이는 울다 지쳐 혼자 잠이 들었다. 침대 밖으로 발이 하나 나와 있는 채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자고 있는 아이를 껴안고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했다. 하지만 쌓이는 스트레스는 아무리 꾹꾹 억눌러도 이따금씩 터져 나왔다. 아이의 공격성도 내 탓이었나 봐. 어느 날부턴가 아이가 장난감을 던지며 소리를 질러댔다. 어르고 달래도 통제가 되지 않았다. 순했던 아이가 괴팍하게 변해 있었다. 내 감정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나 보다. 하지만 아이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며 미안해하는 것도 잠시, 유난스럽고 과격하게 행동하는 아이가 버겁고 함께 있는 시간이 괴로워졌다. 덩달아 나도 괴물로 변해갔다. 나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시간 같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던 날, 해외 출장을 가 있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다 내가 미쳐버릴 것만 같아. 남편은 메시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동안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해 무심히 넘겼다며 미안해했다. 아이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했는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상담 결과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가 엄마인 나, 어린이집 선생님, 외할머니, 친할머니까지 4명이라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양육자를 줄이길 권했다. 친정엄마나 시어머니 2분 중 1분이 주중에 계속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내가 퇴사하는 게 가장 확실한 길이었다. 흔들 다리에 힘을 주며 줄수록 더 흔들리듯 워킹맘의 삶도 아등바등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크게 어긋나가는 기분이었다.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퇴사.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눈앞에 현실이 됐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